네,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참 무색한 이런 날들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계엄을 체험하게 될 거라고는 누가 상상을 했을까요?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던 3일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정말 아무도 예상 못한 충격적인 일이었죠. 네, 그때 뭐 하고 계셨나요? 저는 그때 조금 이른 송년 모임을 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랑 같이 탑승했던 기사님도 첫 마디가 북한이 쳐들어왔나요? 이러는 거예요. 심각한 이런 공포감을 느꼈던 그 순간이 잊을 수가 없고요. 저보다도 남동진 기자님은 그때 늦은 시간까지 시의회 일정을 취재하고 계셨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었어요. 이게 처음에 이게 뭐지? 가짜 뉴스를 누가 이렇게 하나 싶어서 봤는데 의원들이 나가서 막 전화 받고 막 이렇게 막 소통하고 막 그러더니 이제 뭐 10분, 20분 정도 지나서 이거 계속 유지할 수 없을 것 같다. 중대한 상황이고 포괄형에 보면은 지방의회 뭐 이런 것들의 일제 활동을 그만다라고 정치 활동을 그만다. 되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 현재 상황이.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비상계엄 때문에 중단했다. 뭐 회의록은 남겨야 된다고. 근데 그만큼 또 다급했던 상황이니까요. 갑작스럽게 시정 질의가 중단되는 순간을 우리 남동진 기자님이 또 잠깐 이렇게 폰으로 찍어서 잠깐 그거 보여드리고요. 정치 활동을 그만다는 계엄사령관의 포괄령에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들도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도 그 매뉴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매뉴얼이 뭐냐고 뭐 자기들 쑥덕거리고 되게 막 겁을 내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저도 사실 그 시간에 바로 요 지역에 있는 이제 경찰 그쪽에 전화를 했거든요. 자, 경찰 지금 뭐 움직임이 있습니까? 근데 전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기도 모르겠다. 위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올지 그냥 지금 다 대기다. 답변을 좀 듣던 긴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고양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한 박자가 또 어떻게 움직였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셨어요. 다 느꼈겠지만 이제 국회로 바로 소집을 하라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를 했고, 근데 또 화면을 보면 국회를 봉쇄하고 있고, 지금 고양시의 4명의 국회의원들이 과연 본회의장에 들어갔나? 이게 제일 궁금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김성애 의원은 늘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아마 유튜브로 뭔가 하지 않을까라고 켰더니 영락없이 국회로 들어가는 그 과정을 한 20분 넘게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과정 계속 상황도 이야기하고 이제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현 의원은 제가 전화를 했더니 전화가 안 돼요. 근데 로밍 문자가 왔더라고요. 보니까는 저는 지금 해외에 있습니다. 다급하게 내일 새벽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걱정하는 그런 문자가 와서 이제 해외 공무 출장 중이었다. 그리고 이제 다음날 바로 귀국을 했습니다.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는 한준호 의원이 잘 아시는 것처럼 최고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국회 도착하자마자 바로 당 대표와 함께 어떤 중요한 결정 구조에 참여하는 이제 이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김영환 의원이 그때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고 의원실에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실에서 그 문자를 받자마자 가장 먼저 국회 정문으로 달려가서 인증샷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정문을 가장 먼저 맞고 도착하자마자 근데 3분 후에 경찰이 도착해서 철문 위에 올라가서 왜 경찰이 이걸 막으면 어떡하냐라고 막 항의하는 그런 영상도 그때 볼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고양시 의원들 중에 해외 출장 간 이기현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은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해서 이게 이제 긴박하게 통과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지역의 국회의원들의 활동도 저희가 조금 체크를 이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기현 의원이 이번에 좀 중요한 발표를 했더라고요. 이 부분은 좀 남동진 기자님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기현 의원이 지금 뭐 문광위 소속이긴 하지만 또 정보위원회 소속입니다. 군의 이런 내부 제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계엄 당시의 상황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잖아요. 이거 관련된 되게 중요한 제보들을 많이 이제 보도자료를 통해서 폭로를 했었는데요. 군 내부 정보통의 제보를 받았다면서 2차 계엄 선포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국지전 시도 등이 있었다. 전 국지전 시도 이거 보면서 스팀이 막 올라왔었는데,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비상계엄령이 이제 발령되고 이제 국회 점거 시도가 결과적으로 실패를 했고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 이후에 새벽에 이제 합참 전투 통제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 체포 구금을 하지 못한 사실을 크게 질책을 하고, 이때 2차 계엄 선포까지도 이제 언급을 했다. 이런 제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 자세한 상황 묘사를 했었는데, 이때 이제 김용현 장관한테 먼저 국회의원들로부터
부터 잡아 넣으라고 했는데 왜 못했냐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하고 김 장관이 이제 병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답을 하니까 그런 병력을 더 투입하면 되지 않냐, 계엄이 해제되면 한 번 더 발령을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참 무서운 얘기네요, 진짜. 예, 혐의가 되게 명확한 거죠. 요 내용대로라고 하면은. 네, 이때 이기현 의원이 밝힌 내용 중에 또 아주 너무나도 또 무서운 내용이 북한에서 넘어오는 그 오물풍선을 빌미로 대북 국지전을 사전에 야기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제보를 또 그날 폭로를 했는데 이 내용은 뭐예요? 이기현 의원실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은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예,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라오면 경고 사격 후에 원점 타격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합참의장이 이제 반대를 했었던 거고 크게 질책을 했었는데 밑에 참모들 이런 분들도 다 말려가지고 겨우 이제 무산이 됐다. 이런 내용이 실제로 제보를 통해서 재차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고 결과적으로 이 최종 결정권자에 대한 탄핵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국지전 시도에 이제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것 때문에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번에 계엄사령관에 임명되지 않았다라는 사후의 어떤 분석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뒤이어서 방첩사 차원의 계엄 사전준비 정황에 대해서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밝혔죠.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지금 뭐 얘기되는 게 내란 시도의 그 핵심 행동 대장으로 그렇죠. 지금 언급되고 있는데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같은 경우 계속 언론에 계엄 당일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게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근거로 이제 그 이 계엄사 합수본 운영 참고 자료라는 문서의 존재를 폭로를 했는데요. 뒤이어서 이제 뭐 뉴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추미애 의원실에서 이 문건으로 직접 이렇게 공개를 했었어요. 저희도 이 문서를 따로 입수를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은 계엄 선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계엄 사령관과 계엄 사령부, 그리고 합동 수사기구, 그리고 뭐 기타 고려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 사항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나리오를 짠 거죠.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 이게 뭐 어떤 쟁점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중요한 내용도 다 있어요. 계엄 상황과 통합 방위 사태, 쉽게 말해서 국지전이 벌어졌을 때 그 전시 상황에서 나타나는 네. 그것이 함께 선포될 수 있는가, 뭐 이런 쟁점 사항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뭐 부대의 제한 사항이라든지 계엄 선포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와 뭐 각 관의 임무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명시가 다 되어 있다라는 점은 이건 다시 말해 가지고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것이 아니냐,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제 사전 모의의 중요한 증거다라고 이제 이기현 의원실 쪽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인영 전 방첩 사령관을 비롯해서 이 관련된 군인사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체포하고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한준호 의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이에요. 이재명 대표나 아니면은 뭐 원내대표가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할 때 항상 옆에 이렇게 배석을 해요. 그냥 서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발표의 과정의 논의에 늘 참여를 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도 이제 최고위원 한준호 의원이 최고위원 이름으로 모두 발언을 한 거를 이렇게 또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이렇게 올린 건데 사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입장을 이렇게 대변하는 지금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성희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이라는 거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국회를 가장 먼저 봉쇄한 게 경찰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가장 처음 질문하는 그 역할을 김성희 의원이 했는데 경찰이 계엄을 갖다가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그런 국가기관을 통제한 것, 이거 자체가 정말 위법적이고 심각한 국헌 문란 행위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질문에 이렇게 앉을 때만 해도 경찰청장이 나는 그냥 명령에 따라서만 했다라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당당한 입장이었는데 이런 집요한 어떤 질문을 받으면서 상당히 난처하게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고, 국가수사본부장을 향해서는 내란 행위 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제 이런 장면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좀 기재위에 또 소속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예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역할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왜 갑자기 예산 얘기가 나오나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도 어차피 연말이니까 이제 예산안이 상정이 돼야 돼요. 국회에서. 김영환 의원이 그 기재위에 이제 소위 내가 기재위 막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는 엄청 일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계엄이 선포된 날도 밤새서 이제 그 일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지금 이제 뭐에 집중하냐라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2025년도 예산안 중에 어쨌든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니까 대통령실 예산 중에 묶을 수 있는 건 다 묶는 그런 작업을 지금 꼼꼼하게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성명 발표를 했죠. 요거는 저희가 이제 영상 통해서도 올려드렸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날인 4일날 성명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거의 시국선언과 유사한 형태의 입장을 나타냈었고요. 연이어서 이날 4일날 고양시 주요 시민사회들도 다 잇따라 성명서를 냈더라고요. 아, 예. 뭐 핵심은 이제 철저한 수사 그리고 탄핵 그리고 이제 연결해서 그날 당일날 고양 시민들도 많이 국회 앞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은 놀라운 일인데요. 돌이켜보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국회의원들이야 뭐 이제 그 당대표의 소집 명령을 받고 왔다고 치더라도 일반 시민들이 정말 다수의 시민들이 국회 앞을 막아서고 계엄군 장갑차를 막아서고 이런 장면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만일 또 보좌진들이 국회 안에서 최후의 바리케이트를 치고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내고 이런 장면들이 짧은 순간에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참 놀라운데 현장으로 달려갔던 시민들이 누구냐? 멀리 있는 분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이웃들입니다. 이 사실이 참 감격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뭐 SNS나 이런 걸 보면은 고양 시민들도 정말 다양한 분들이 현장으로 달려가서 바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계엄군에 저항했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사진은 이제 고양시에 있는 그런 동력교회 교인들 사진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목사님 얼굴도 있고 선생님 얼굴도 있고 이런 분들이 그날 밤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킨 주인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다양한 현 상황에 대한 모습들을 좀 취재해서 다음 주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도 한마디만 네네. 말 붙이면은 사실은 이제 뭐 내란 이러면 되게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제가 사전전 정의를 찾아봤어요. 근데 네. 이게 나라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난으로 국가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비상계엄과 별개로 비상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이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거나 국회를 해체하는 그런 것들이 가능한 조항은 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계엄법 자체를 초월하는 예. 위법적 행위죠. 한마디로 이제 국가 헌법 자체를 이제 초월한 그리고 그 이유 자체도 전혀 납득되지 않는 그러한 지금 일련의 과정들을 겪은 상황에서 이 시민들이 분노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직무 정지 그리고 처벌 저 직을 계속 유지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맞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뭐 많은 SNS 이런 것들이 올라오는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번 계엄령 선포와 이에 맞선 국회의 신속한 해제 결의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민의의 대표자로 선출된 의회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새삼 실감을 했는데요. 뭐 이는 비단 국회뿐만이 아니라 저희 고양시에서 활동하는 고양시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양시 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올바른 방향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소위 말하는 견제 기능을 시의회가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지지난주에 시정 질문이 있었고요. 네. 지난주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시정 질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잖아요. 네. 여기 총평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시정 견제라 그러면은 마치 야당이 하는 일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번에 시정 질의를 9명이 했는데 국민의힘 의원이 3명, 그 다음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명, 또 무소속이 2명 등 당을 떠나서 다 주요 쟁점들을 다뤘습니다. 보시면 뭐 경자구역, 꽃박람회, 일단 신도시 용적률 문제, 그 다음에 대공 역세권, 뭐 또 성사혁신지구 중요한 문제들 이때 시정 질문을 통해 다뤘고요. 나름대로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문제는 시가 준비한 답변서가 너무나 좀 형식적이고 또 허술한 부분이 많았다. 네, 영상을 통해서 되게 확인을 할 수 있었죠. 사람들이 전부 다 탄식을 좀 자아내더라고요. 일부 시정 질문에 응하는 그 이동환 시장의 그 답변 태도가 이거 너무 무성의한 것 아니냐. 이런 인상을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영상을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저게 그냥 일개 시의원이 감정적으로 묻는 게 아니라 시민을 대신해서 묻는 건데 저거 너무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허탈감을 느꼈다라는 반응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희가 또 취재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취재가 된 것 중에서 중요한 것 3개 정도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건교위 행정감사 질문에서 김혜령 의원이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자, 어떤 내용을 이야기했죠? 네, 자유로 지하화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뉴스체크에서 한번 또 중요하게 다룬 적이 있긴 한데요. 최종 영역 결과 보고서가 얼마 전에
나왔다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이거 사업 타당성 결과에 대해서 관심을 모을 거잖아요. 타당성 조사니까. 근데 BC값이 0.35로 나왔다고 해요. 네. 이렇게 0.35랑 0.37 이렇게 두 개 1안, 2안이었는데 사실상 용역사가 1번 안, 그러니까 0.35 안을 이제 더 우선시 해가지고 이제 제출했다 보니까 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다시 말해서 사업성이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또 철도 사업이랑 달리 도로 사업은 제 경험상에서는 BC값이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었는데,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BC값이 낮게 나오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거 무리한 사업 추진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시간을 약 7분 정도 이렇게 단축하기 위해서 무려 1조 9천억 원이나 투입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을 지금 시가 막 추진을 한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야? 이게 정말 경제성이 있는 거야? 다들 그런 의심을 했고, 게다가 이 사업을 민자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수변도시 계획과 이렇게 세트로 추진하려는 이런 게 뭐 오랫동안 이렇게 감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너무 황당하다. 그런데 사업성 자체가 안 나오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업이다라는 게 이번에 이렇게 수치로 완전히 재확인이 된 셈이네요. 자, 근데 돌이켜 보면은 그동안 고양시는 BC값이 0.79가 나온다라고 홍보를 했었던 거 제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제시된 내용도 보면은 이날 발표된 자료에서 생산 유발 효과가 26조 7천억 원. 도로가 이렇게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작년 2차 토론회 때 내용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0조 3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16만 3,600명. 지하차도 뚫으면 16만 명 취업 유발이 된다고요? 네. 뭐 되어 있어요 그렇게. 물론 밑에 조그만하게 상기 내용을 추정 과정에서 수치다 뭐 이런 단결될 수 식으로. 있다 뭐 네. 이렇게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으로 나눠서, 간접 편익은 이제 뭐 지역 개발 효과라든지 시장권 확대, 뭐 지역 산업 개편 이런 것들을 간접 편익으로 담아서 직접 편익과 간접 편익을 다 합해서 BC값을 뽑아보니까 0.79가 나오더라라고 그 발표 자료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불과 1년 만에 반토막됐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간접 편익이라는 게 실제 최종 보고서에는 반영될 수 없었던 자료였다라는 거죠. 이날 뭐 질의 과정에서도 나오고 이제 확인이 됐던 거는, 간접 편익이라는 것이 미래 수요 예측이라서 되게 불확실한 요소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계량화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BC값이라는 건 실제 숫자로 나와야 되는 건데, 그쵸. 그래서 타당성 조사할 때 원래 반영하면 안 되는 거라고 직접 용역사가 답변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BC값이라는 건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자료인데, 그쵸. 이걸 숫자로 이렇게 나오는 함부로 숫자로 이렇게 0.79 나온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안 되지 않았나. 이게 정확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데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 아니냐라는 게 이날 김혜련 시의원의 질의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이었고요. 근데 어쨌든 시가 만든 자리가 토론회였잖아요. 그러면은 토론회에서 누구라도 이거는 잘못 계산된 거다라든지 이거는 과장된 거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고, 뭔가 토론회를 통해서 이게 이렇게 조정되는 이런 거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김혜련 의원이 굉장히 이제 핵심적으로 지적을 했던 건데, 토론회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사실상 주민 설명회 형태로 진행됐다. 일방적인 설명이었다. 예, 왜 그 문제를 지적하냐면, 우선은 토론회 구성 자체가 좌장이 지금 현재 도시공사 사장을 하고 있는 강승필 당시의 대중교통포럼 회장이었고, 토론자로 이제 뭐 교수들이라든지 고경련의 뭐 김인배 사무국장님 뭐 이런 분들, 기자도 한 분 오시고 긍정적인 이야기만 할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토론회, 토론회라고도 부르기가 어려운 그런 자리였다라는 게 이제 김혜련 의원의 주장이었고요. 근데 거기에 또 주민들은 또 엄청 많이 참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자유로지하와 되게 좋구나, 경제 효과 되게 높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는 지점이고요. 엄연히 고양시에서 주최한 정책 토론회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김혜련 의원이 지적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런 식의 토론회는 안 하면 못하다. 이런 거 왜 하느냐.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받을 만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시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잘못된 행정은 언젠가는 이렇게 지적을 받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행감 내용 좀 살펴보면 여기는 이제 환경경제위원회인데, 네. 고양시가 이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기업과 맺었다는 업무 협약들 저희가 많이 지적을 했었었죠. 국민의힘 손동숙 의원인데요. 시정질문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그 주제를 그대로 행감으로 이어와서 좀 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기업유치 실적이 이게 많이 부풀려졌다,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같은 여당 시의원의 지적이라서 좀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얘기를 하려면 고양시
고양시가 그동안 네. 기업 유치 성과로 공식 발표한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12월 현재 경제자유구역 추진과 관련해 맺었다는 이게 고양시 발표입니다. 업무협약 투자의향서 건수 151건, 투자 유치 성과 금액은 총 6조 6,260억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6조예요? 네. 6조 6천억 원? 네. 음. 근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손동숙 시의원은 어떤 점을 지적을 했을까요? 첫 번째, 업무협약 투자의향서는 이게 법적 구속력 없는 거 아니냐. 근데 법적 구속력도 없는 협약을 가지고 6조 6천억 원이라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투자 유치 홍보하는 거. 아니 이게 맞는 건지 참 의문이 든다. 첫 번째 그거 지적했고요. 두 번째, 유치했다는 기업을 하나하나 보니까 이미 고양시에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11개나 포함되어 있더라. 그러면은 이미 고양시에 있는 기업을 이사 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래놓고 이거를 투자 유치 성과다라고 발표하는 거 이거 너무 맞냐? 이런 질문을 했고, 세 번째, 투자 의향을 밝힌 외국인 투자 기업이 22개예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어느 정도 투자하고 싶다, 또 어느 정도 면적으로 우리가 투자하고 싶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아예 밝히지도 않은 데가 17개나 된다. 결론적으로 실적 부풀리기 아니냐, 과연 진정성 있는 기업 투자 실적 발표인지 의구심이 든다라는 게 손동숙 의원의 지적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답변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동안 계속 이제 해왔던 건데 뭐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업무협약이나 투자의향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거 우리도 다 안다. 하지만 실제로 계약 과정에서 이런 협약들이 마중물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151개 기업 중에 예상하기로는 10%에서 20% 정도는 고양시 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리고 뭐 경자구역 신청과 관련해서도 지금 고양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난제들, 문제점들이 이번에 좀 새롭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을 하려면 고양시가 23조 원에 해당하는 추진 재원 조달 계획을 세워야 한다. 아, 23조요? 네네. 고양시 1년 예산이 4조 좀 넘는 수준일 텐데. 이거에 대한 지금 구체적인 계획 있느냐? 첫 번째 이걸 지적했고, 두 번째, 경제자유구역 추진 전체 면적의 80%나 되는 420만 평이 현재 농업진흥구역이다. 절대 농지. 다 아시잖아요. 거기가 어딘지. 송포, 평야, 제2자유로 타고 가다 보면 좌우에 벌판. 이거 해제 방안 고양시 있느냐? 이거를 해제하려면은 농림축산부가 이거를 농업진흥구역 해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뭘로 설득할 거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이거는 애초에 경제자유구역을 많이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했어야 될 과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런 정도는 뭐 당연히 준비하고 취임 이전부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랬는데 손동숙 의원이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고양시에서 보도자료 낸 거 보면은 고양시 경자구역에 메디푸드 단지로 만들겠다. 이걸 핵심적으로 냈거든요. 갑자기 그동안 뭐 바이오니 뭐 이런 이야기 하다가 메디푸드 이게 뭐지? 왜 갑자기 메디푸드로 전환한 거지? 알아보니까 이런 보도자료를 내서 그걸 근거로 농림축산부를 이렇게 뭔가 좀 설득하고 어필하려고 한 이런 거다라는 분석이에요. 아니, 최종 선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인제 농림축산부에게 그 농업진흥구역 해제시켜달라고 어필을. 손동숙 의원이 자 그러면 메디푸드랑 관련 기업으로부터 업무협약 투자의향서 151개 있다 그랬는데 메디푸드 관련 기업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좀 급조된 거냐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해제 안 해주면은 경자구역 못하는 거죠. 아니 농지에서 무슨 경제자유구역을 해요. 농지인데. 그러니까 손동숙 의원이 경자구역은 의지만으로 되는 것 아니다. 지정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여건이 전제돼야 되는 건데 내년 상반기까지 하겠다라고 시장님은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상황이라면 그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보장 없다라고 이렇게 아니, 이야기를 왜 또 하더라고요. 내년 상반기인가요? 올해는 다 갔으니까. 아니, 그런데 원래 올해 말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이게 왜냐면은 이동환 시장이 이거 경자구역 신청한다고 이것만 계속 2년 동안 부르짖으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게 내년 상반기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그러면은 나중에 재선 공약으로 또 얘기를 쓰진 않겠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건 여야를 떠나서 경제자유구역이 정말 고양시의 어떤 경제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라는 거는 누구나 바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상황을 보면은 다들 진짜 좀 참담하고 실망스럽다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손동숙 의원은 결론적으로 기업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정작 가장 중요한 재원 마련, 농업진흥구역 해제 문제에 대해서 정말 소홀했다라는 이런 뼈아픈 지적을 이날 했습니다.
시정질이 하나만 더 좀 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이동환 시장의 잦은 해외 출장이 여러 번 논란이 좀 됐었는데요. 이젠 좀 말하기도 좀 그래요. 절차상의 규정을 어겼다라는 이런 또 좀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민경 의원에 의해서 제기가 됐습니다. 이 규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규정을 얘기하는 걸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국 7일 이전에 공무국에 출장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 귀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 의원은 올해 8월 30일 이전에 고양시장이 해외 출장이 17건 갔다 온 거 이거를 본인이 좀 살펴봤더니 이 중에 출국 7일 이전까지 출장 계획서 제출하지 않은 것이 무려 17건 중에 9건은 출장 계획서 제출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귀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출장 결과 보고서 제출하지 않은 것도 9건. 한마디로 이동환 시장의 해외 일정이 굉장히 즉흥적이었다. 규정을 어겼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고양시 행정지원과장은 시장님의 공무국의 출장 계획서나 출장 결과 보고서 제출은 각 관련 부서가 담당하고 있는데 근데 부서가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늦게 제출한 경우다. 이게 답변인가요? 그런데 이거 제출했던 결과 보고서 자체도 부질투성이었다. 이런 네. 지적도 이날 나왔더라고요.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좀 이렇게 봤더니 누락된 항목들이 너무 많더라. 뭐 이거 이렇게 일일이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참 그런데 일정별 회의 기관명 어디랑 회의했는지 안 적혀 있는 그런 것도 많고 관련 사진을 꼭 첨부하게 돼 있거든요. 사진도 없는 거 많고 그 다음에 항공권 또 인적 네트워크 DB 이런 것들이 누락된 게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런 지적들을 했습니다. 고양시장에게도 공무국의 출장 제한을 적용한 의사가 있느냐라고 관련 부서에 추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했는데요. 지자체장의 출장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져서 불가피하게 규정 지키지 못한 경우가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 지자체장은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과 인사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일반 공무원이 지자체장의 출장을 통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직접 얘기를 했다고요? 다시 말해서 시장은 초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거네요? 그렇게 인정을 한 거죠. 근데 네. 이게 사실은 되게 솔직한 답변이에요. 시장은 규정을 어겨도 처벌받을 우리가 뭐 어떻게 게 하느냐. 없다. 어. 예, 이걸 인정하는 건데 이럴 거면 규정이 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이 문제를 알고 같이 좀 여론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 뭐 잘못한 건 인정을 한 거네요. 네. 올해가 가기 전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고양 은평선의 국토부 기본계획이 승인이 통과가 됐네요. 지난 3일날 네. 국토부 이제 대광위에서 고양 은평선 광역 철도 사업에 대한 기본 계획을 승인을 해서 경기도에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3기 신도시별로 이제 다 광역교통망이 수립이 된 상태인데 이 중에 지금 기본 계획안이 국토부 승인을 받은 것은 현재까지 고양 은평선이 유일하다는, 다시 말해서 지금 가장 진도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세전력을 종점으로 하고 네. 그 가운데 이제 향동지구, 창릉 신도시 내 세 곳, 이 중에서 이제 한 곳은 GTX 창릉역과 이제 연계되는 예, 환승역이 될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도래울역, 그리고 행신중앙로역, 화정역, 고양시청역까지 8개 정거장을 지나는 총 연장거리 이제 15km를 건설하는 이 사업인데요. 당연히 그동안 이제 덕양구는 상대적으로 이 광역교통망에 되게 소외되어 있었고 교통 불편을 많이 호소해 왔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광역교통망으로 되게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기본 계획안이 통과됐다라는 거는 이 절차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이 착공 일정이 이제 아시겠지만은 2026년 착공에 2031년 개통이니까 고양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엔 생활 뉴스입니다. 고양시 대표하는 전통시장 두 곳 어딘지 아시나요? 맞습니다. 다들 뭐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일산시장, 원당시장. 근데 두 군데가 약간 달라요. 그 일산시장은 오일장 열릴 때 정말 경기 북부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오일장이 열리는 시장으로 유명하고, 반면에 상설 가게들이 늘 많은 손님들이 오는 곳은 원당시장이에요. 그런데 원당시장에 없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공공화장실, 그 다음에 공공주차장이 거의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환경경제위 안중돈 시의원이 좀 지적을 한 건데요. 여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시장으로 형성됐다기보다는 80년대에 성사동이 한 지역이 갑자기 집중적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다 보니까 공공 건물이나 이런 부지나 이런 게 전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있는 건물에 주차장을 그 주차비를 보조해주는 상황인데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고, 화장실을 가려면은 매장 상인들에게 열쇠를 받아서 인근에 있는 상가 화장실 열고 들어가는 뭐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도 또 이용자
소비자들도 새로운 화장실과 주차장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과정에서 뭔가 대책에 대한 목소리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희망을 걸고 있는 거는 원당시장 바로 옆에 거기 원당 4구역 아파트 단지가 새로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기부 체납으로 약속한 그런 주차장 건물이 있는데 이게 약간 다른 문제로 인해서 좀 늦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순조롭게 풀려서 주차장이 빨리 만들어지면 좋겠고, 그 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 원당 4구역이 개발되면서 공원 용지로 지금 조성이 되는 데가 있어요. 어린이 공원에 공공 화장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아쉬운 대로 그 화장실을 좀 사용하면 될 것 같아서 인프라들이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소리를 대신 전해드립니다.